2024년 7월 프라하 체코 산업부 5층 회의실. 에어컨도 없이 후텁지근한 오후였다. 긴 테이블 한쪽 끝에는 넥타이를 단정히 맨 프랑스 EDF 대표단 6명이 앉아 있었다. 로비만 6개월, 서류 준비만 1년이었다. 반대편엔 감색 정장에 체코 산업부 장관, 그리고 봉투 하나. 장관이 봉투를 열었다. 2줄짜리 문장이었다. 프랑스 대표단 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굳어버렸다. 누군가의 커피잔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식어가고 있었다. 창밖으로 불타바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유럽 원전 70년의 역사가 그 순간 조용히 다시 쓰이고 있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국 최고라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장피에르 모로, 프랑스 원자력청, 정식 명칭 CEA에서 31년을 일했습니다. 원자로 설계 검증이 전공이었고 마지막 직함은 수석 엔지니어였습니다. 파리 에콜 폴리테크닉 출신으로 젊은 시절부터 원전은 프랑스의 것이라는 자부심 속에 살아왔습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70%를 원자력으로 만드는 나라입니다. 우리에게 원전은 기술이 아니라 정체성이었습니다. 그 정체성이 처음으로 흔들린 것이 체코 두코바니 입찰 현장이었습니다. 은퇴 후 1년, 지금에야 겨우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걸린 이야기라 입을 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진실은 반드시 누군가는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처음 원자로에 불을 붙인 것은 1956년입니다. 그로부터 70년 가까이 우리는 단 한 번도 원전이 우리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파리 남쪽 CEA 사클레 연구소 복도에는 세계 최초 원자로 설계도 원본이 액자에 걸려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 앞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알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몸으로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32년 전 그 앞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의 사진은 지금도 제 책상 서랍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의 확신도 한동안은 그 서랍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제가 CEA에 입사한 1993년, 프랑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전을 보유한 나라였습니다. 56기. 국토 면적 대비로는 지구상에서 가장 조밀하게 원자로가 들어선 나라였습니다. 전기 요금은 유럽에서 가장 쌌고 탄소 배출량은 가장 낮았습니다. 동료들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유럽이 불을 켜는 건 우리 덕분이라고. 그 말이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수치가 그것을 증명했고 세계가 그것을 인정했으니까요. EDF, 프랑스 전력공사는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반쯤은 국가 그 자체였습니다. 체코, 헝가리, 핀란드, 영국까지 EDF가 설계하거나 시공에 참여한 원전이 유럽 곳곳에 서 있었습니다. 원전을 짓고 싶은 나라는 먼저 파리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순서였습니다. 이 업계에서 30년을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질서였습니다. 우리에게 원전 수주란 경쟁이 아니라 확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56호기 입찰 공고가 난 것은 2021년이었습니다. 체코는 소련 시절부터 원전을 돌려온 나라입니다. 두코바니 기존 4기는 러시아 로사톰이 지었고 테멜린 2기는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체코는 러시아 의존에서 반드시 탈피해야 했고 새 파트너를 골라야 했습니다. 새 원전의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 유럽 에너지 업계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EDF 내부에서는 이미 샴페인 오픈 날짜를 잡아두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돌았습니다. 반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입찰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다가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KHNP, 한국 수력 원자력. 저는 자료를 2번 읽었습니다. 한국이 입찰에 들어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자리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우리 업계에서 농담처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레시피를 배운 요리사가 주방을 차리겠다고 나선 꼴이라고. 주위 동료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상관이었던 필리프 루노 부소장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그는 입찰 준비 회의에서 한국 얘기가 나오자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체코 사람들이 아시아 회사한테 자국 에너지 인프라를 맡기겠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이 나라 전력망을 수십 년간 봐왔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방 안에 있던 우리 모두가 같은 눈가리개를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한국은 1970년대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에서 원전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설계 철학, 안전 코드, 냉각 시스템 구조까지 우리 프랑스도 기술 이전에 일부 기여했습니다. 한국의 원자로 안에는 분명히 우리 것이 녹아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방심하게 했습니다. 원본을 가진 자가 복사본에 질 수는 없다고, 씨앗을 뿌린 자가 열매를 빼앗길 수는 없다고, 그 확신이 결국 우리의 눈을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2022년 가을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 원자력 포럼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 측 인사를 직접 마주쳤습니다. 당시 저는 EDF의 기술 자문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고, 한국 수력 원자력 측은 별도 부스를 차려 APR-400 원자로 모형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부스 앞을 지나치면서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국이 입찰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공식 발표가 나온 것은 2022년 말이었습니다. 팀 코리아, 그들은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 대우건설, 한전기술이 연합체를 꾸렸습니다. 민간 기업과 국책기관이 한 팀으로 움직이는 방식이었습니다. EDF 내부에서는 그 소식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연합체 구성이 오히려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의사결정이 느릴 것이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할 것이라고. 그 즈음 체코 측에서 실사단을 꾸려 후보국 현장 방문에 나선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 핀란드 올키루오토 건설 현장, 그리고 한국의 어딘가. 저는 그 명단을 보고 처음에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외교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요식 행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코가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거절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일정에 넣은 것이라고. 하지만 체코 실사단이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뒤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프라하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체코 산업부의 한 실무자가 비공식 채널로 전한 말이 저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한국 현장은 달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랐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랐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동료 에티엔 뒤부아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체코 프로젝트 태스크포스에 속해 있었습니다. 실사단 반응이 어떻다고 들었어? 에티엔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글쎄, 생각보다 인상적이었던 모양이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침묵이 저는 왠지 마음에 걸렸습니다. 에티엔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한국 측이 체코에 제안한 조건들이 하나씩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격, 납기, 금융 지원 패키지, 현지 부품 조달 비율, 숫자 하나하나가 공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쪽 협상팀은 덤핑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가격이라고, 나중에 유지보수 비용으로 본전을 뽑으려는 전략이라고. 저도 그 해석을 따랐습니다. 그래야 말이 됐으니까요. EDF 본사에서 긴급 전략회의가 소집된 것은 2023년 초였습니다. 파리 라데팡스의 EDF 본사 23층 회의실, 창밖으로 파리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테이블에는 체코 프로젝트 관련자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의장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그 말이 회의실에서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말에 다시 웃음이 돌았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위안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2023년 봄, 저는 체코 현지 로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프라하에 파견됐습니다. 공식 직함은 기술 자문이었지만
실제 역할은 체코 산업부와 에너지 기업 이지의 실무진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프라하 구시가지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붉은 지붕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저는 서서히 불편한 소문들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은 이야기는 한국 측 기술 발표회에 다녀온 이지 엔지니어에게서였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저와 마주쳤고 악수를 나누면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저번에 한국 발표 들었는데 데이터가 상당히 구체적이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야 누구나 만들 수 있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뭔가 말하다만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제출한 기술 제안서 4번이 비공식 경로로 돌고 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저는 어렵게 그 일부를 입수했습니다. 밤에 호텔 방에서 읽었습니다. 분량이 방대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부지의 지질 조건, 인근 수원지 데이터, 댕각수 공급 시뮬레이션까지 단순한 홍보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현지를 직접 조사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읽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들은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한 것일까? 이지 측 기술위원회 의장 야로슬라프 노박과 만찬을 함께한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 제안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든 후보를 동등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요?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말했습니다. 한국이 생각보다 많이 준비했습니다. 모로씨. 위로인지 경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파리 본사에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한국의 준비가 예상보다 체계적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다음 날 답장이 왔습니다. 우리에게는 60년의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딱 2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답장을 읽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체코 언론에 흥미로운 기사가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울진 원전을 방문한 체코 기자의 르포였습니다. 원전 단지 전체가 공원처럼 정비돼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전 근처에서 아이들과 산책을 한다는 묘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처음에는 홍보성 기사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체코 독자들의 댓글은 달랐습니다. 플라망빌 원전은 어떤가요? 누군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플라망비, 그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프랑스 노르망디 해안의 플라망빌 3호기, 당초 2012년 완공 예정이었던 그 원전은 2023년 기준으로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공사비는 당초 예산의 4배를 넘어섰습니다. 완공 예정일은 13번 미뤄졌습니다. 유럽 언론은 그것을 두고 EDF의 치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체코 협상 테이블에서 그 이름이 조금씩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여름, 체코 에너지부가 각 입찰 후보에게 표준화된 기술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건설 기간, 예산 초과 이력, 안전사고 기록, 유사 레퍼런스, 항목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습니다. 외교적 수사 없이 숫자만으로 답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저는 EDF 측 응답 자료 작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우리의 숫자와 한국의 숫자를 나란히 놓고 바라보게 됐습니다. 건설 기간부터가 문제였습니다. EDF가 최근 완공한 원전 중 가장 빠른 사례는 핀란드 올키루오토 3호기였습니다. 착공에서 상업 운전까지 걸린 시간은 17년, 당초 계획의 3배였습니다. 플라망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 수력 원자력이 제출한 자료에는 UAE 바라카 원전 4기가 있었습니다. 착공 2012년, 전호기 완공 23년, 단 한 기도 공기를 넘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비용 초과율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EDF 플라망빌 원전의 최종 공사비는 당초 예산 33억 유로의 4배를 훌쩍 넘은 130억 유로를 기록했습니다. 올키루오토는 더했습니다. 예산의 5배, 프랑스와 핀란드 납세자들이 그 차액을 메웠습니다. 한국의 바라카 원전은 달랐습니다. 계약 금액 186억, 최종 정산은 186억 달,
소수점 단위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저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원전 이용률 수치는 저를 의자에서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원전 이용률이란 이론상 최대 발전량 대비 실제 발전량의 비율입니다. 높을수록 안정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프랑스 원전 평균 이용률은 70% 초반, 노후화와 정비 중단이 겹치면서 2022년에는 53%까지 떨어졌습니다. 한국의 수치는 달랐습니다. 최근 5년 평균 85%,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은 첫 해에 92%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그 페이지를 다시 넘겨봤습니다. 페이지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날 저녁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프라하 사무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종이에 2개의 열을 만들었습니다. 왼쪽에는 EDF, 오른쪽에는 KHNP, 그리고 숫자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건설 기간, 비용 초과율, 이용률, 안전사고 건수, 열을 다 채우고 나서 저는 한참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은 지 10년이 됐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담배가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티엔이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제 책상 위 종이를 봤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걸 르노 부소장에게 보여줄 건가?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다시 말했습니다. 보여줘봐야 어차피 같은 말 할 거야. 역사가 있다고. 그가 커피를 들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게 후회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업계에서 30년을 일하면서 제가 배운 단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숫자를 외면했습니다. 숫자보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자존심이 더 크다고 믿었습니다. 원자로는 결국 사람이 짓는 것이고 사람은 결국 자존심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처참하게 틀렸습니다. 2023년 10월 프라하 구시가지 광장 인근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체코 에너지부 수석 협상위원 토마시 흐루베쇼프스키가 저녁을 함께 하자고 연락해 왔습니다. 공식 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흰 식탁보가 깔린 테이블에 앉아 체코산 리슬링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토마시는 건너편에서 저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작정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와인이 두 번째 잔으로 넘어갈 무렵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토마시,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지금 입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는 잠시 냅킨을 접었다 폈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 피에르, 당신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건 다음 원전이 완공되는 날,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집에 불을 켜는 날입니다. 공약이 아니라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 저는 와인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플라망빌 얘기를 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안에서 그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한 문장이 저에게는 30페이지짜리 보고서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플라망비 2002년 착공, 2023년까지 미완성, 13번의 공기 연장. 이것이 우리가 60년 동안 쌓아올린 역사의 현주소였습니다.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유럽 규제 환경에서 원전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체코 규제 당국의 요구 사항은 아시아와 완전히 다릅니다. 토마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도 고민입니다. 저는 잠시 안도했습니다. 그때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이 그 질문에 이미 답을 준비해왔더군요. 체코 원자력 안전청 출신 자문단을 자기네 팀에 합류시켰습니다.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토마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장 피에르, 이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체코는 50년간 남의 기술로 불을 켰습니다. 소련 기술, 미국 기술, 프랑스 기술. 이번엔 제대로 된 파트너를 원합니다. 제때 예산 안에 약속대로 짓는 파트너를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따뜻한 악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온기를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불타바 강변을 걸었습니다. 10월의 프라하는 차가웠습니다. 강물이 가로등 빛을 받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해온 60년의 역사, 그 역사 안에 플라망빌이 있었고 올키르오토가 있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30년의 역사, 그 역사 안에 바라카가 있었고 단 한 번의 공기지연도 없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역사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내용이 중요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면서 32년 전 CEA 복도에서 찍은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환하게 웃던 제 얼굴을,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 웃음은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었을까? 아니면 무지에서 나온 것이었을까? 프라하의 밤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밤 동안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패배를 상상했습니다. 2024년 초 파리 본사의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르노 부소장이 직접 프라하로 날아왔습니다. 회의실에 앉은 그의 표정은 제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묶음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파리에서 직접 나섰습니다. 옆에 앉은 에티엔과 저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르노 부소장이 직접 나섰다는 것은 본사도 더 이상 이 싸움이 쉽지 않다는 걸 인정했다는 뜻이었습니다. 파리의 전략은 크게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는 것. 프랑스 외교부가 체코 대사관을 통해 압력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에너지 공동체 내에서 프랑스의 입지를 활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둘째, 가격을 조정하는 것. 파리가 마침내 한국의 가격 경쟁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회의실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외교 채널은 예상보다 효과가 없었습니다. 체코는 EU 회원국이었고 에너지 안보는 주권 사항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압박을 체코 측은 노골적으로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프라하의 한 일간지가 이런 헤드라인을 달았습니다. 프랑스, 체코의 원전 선택에 간섭하려 하나. 그 기사가 나온 날 우리 팀의 체코 현지 로비스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분위기가 더 나빠졌습니다. 짧고 명확한 보고였습니다. 가격 인하 카드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EDF가 체코 측에 수정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체코 협상단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비공식 경로로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체코 측 협상위원 중 한 명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왜 처음부터 이 가격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은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대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을 진지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솔직한 이유였으니까요. 르노 부소장은 프라하 체류 사흘째 되던 날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저희는 호텔 로비 한쪽 구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로, 당신이 보기에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을 함께한 조직이었습니다. 저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프랑스가 져선 안 됩니다. 이건 EDF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내세우기 전에 국가의 기술을 먼저 돌아봤어야 했다고. 6월이 됐습니다. 체코 측이 최종 평가 결과를 곧 발표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팀 안에서는 여전히 낙관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토마시와 나눈 대화, 서랍 속 숫자들, 체코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머릿속에서 한데 엉켰습니다. 저는 잠이 줄었습니다. 밥맛이 없었습니다.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가슴 한쪽이 묵직해졌습니다. 뭔가 거대한 것이 무너지기 직전의 고요함 같았습니다. 2024년 7월 17일 프라하 체코 산업부 건물 5층 회의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유난히 하였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남자는 지쳐 보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잔 마시고 호텔을 나섰습니다. 7월의 프라하는 뜨거웠습니다. 걸어가는 내내 등에 땀이 배었습니다. 회의실에는
EDF 대표단 6명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르노 부소장, 에티엔, 법무팀장 소피 마르탱, 그리고 파리에서 내려온 임원 2명. 저는 마지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분위기가 긴장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자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르노 부소장은 정장 재킷을 가지런히 폈습니다. 소피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에티엔은 저와 눈이 마주쳤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체코 산업부 장관 요제프 시켈라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실무진 4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악수가 오갔습니다. 자리가 잡혔습니다. 장관은 테이블 위 봉투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었습니다. 종이 한 장. 장관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 5.6호기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 수력 원자력 컨소시엄을 선정하였습니다. 3초.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3초가 얼마나 길었는지를 아직도 기억합니다. 르노 부소장의 안색이 창문 밖 하늘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소피의 펜이 테이블 위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에티엔은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해두었던 사람처럼.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불타바 강이 보였습니다. 강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유유히 흘렀습니다. 7월의 햇살이 강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반짝임을 바라보면서 이상하게도 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슬픔인지 분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무언가가 끝났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르노 부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침묵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분노인지 허탈함인지 모를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7월의 햇살이 따가웠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유럽 원전 70년의 역사가 그날 프라하의 한 건물 앞에서 그렇게 조용히 끝났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뒤 저는 석 달간 폐인 분석 보고서 작성팀에 배속됐습니다. EDF 이사회가 요청한 보고서였습니다. 왜 졌는가? 무엇을 놓쳤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려면 무엇을 바꿔야 하는가? 저는 매일 아침 사클레 연구소 지하 2층 자료실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류들을 뒤졌습니다. 숫자들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한국이 단지 이번 입찰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원전 기술 자립을 선언한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그해 한국은 차세대 원자로 한국 표준형 원전 KSNP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기술을 배웠지만 그 기술에 머무르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기록을 읽으면서 손이 멈췄습니다. 1992년이면 제가 CEA에 입사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불을 켜고 있다고 자부하던 그 시절, 한국은 조용히 독자 기술 개발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을 수주한 것은 2009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아랍 국가의 원전을 수출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유럽 원전 업계는 그것을 운이라고 불렀습니다. 미국과 프랑스가 정치적 이유로 양보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도 그 해석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자료실에서 바라카의 실제 공사 기록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그것이 단순한 운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기, 동시 착공, 동시 관리, 동시 완공, 그것은 기획이었고 역량이었습니다. 보고서 작업 도중 저는 한국 측 기술 발표 자료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체코 입찰 당시 제출된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지 않았습니다. 읽었습니다. 정독했습니다. APR-1400의 설계 철학이 담긴 부분에서 저는 멈췄습니다. 원래 우리가 전수한 냉각 시스템 구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그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더 단순하게, 더 안전하게, 더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레시피를 배운 요리사가 원본보다 맛있는 요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거의 다 쓸 무렵
저는 한국수력원자력의 국제협력 담당 임원과 공식 면담 기회를 얻었습니다. 파리의 한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언제부터 체코를 준비했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두코바니가 노후화된다는 것은 2010년대 초반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때부터 체코 에너지 시장을 공부했습니다. 10년을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처음 발견한 것이 브리핑 자료에서였다면 한국은 10년 전부터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샴페인 날짜를 잡던 시절, 한국은 체코어를 공부하고 체코 규제 환경을 분석하고 체코 엔지니어를 팀에 합류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면담을 마치고 나와서 파리의 거리를 한참 걸었습니다. 가을 파리는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의 결론은 세 줄이었습니다. 첫째, EDF는 경쟁자를 과소평가했다. 둘째, 실적이 신뢰를 대체할 수 없다. 셋째, 준비의 깊이가 결과를 결정했다. 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던 날, 저는 그 세 줄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EDF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한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30년 전 기술을 이전받아 묵묵히 갈고 닦아 마침내 스승을 넘어선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보고서가 제출되고 나서 저는 휴가를 냈습니다. 브르타뉴 해안의 작은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비로소 이번 일의 진짜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입찰 하나를 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EDF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이번 사건 뒤에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한국의 원전 역사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봤습니다. 1970년대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겨우 재건을 시작하던 나라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0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의 손을 내밀어 기술을 이전받았습니다. 고리 1호기 1978년 완공. 당시 국제 언론은 그것을 작은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전받은 기술을 그대로 쓰는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을 외국에 보내 배웠습니다. 그 엔지니어들이 돌아와서 후배를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더 좋게 만들 수 없는가?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더 저렴하게. 그 질문들이 쌓여서 APR-1400이 됐습니다. 우리가 전술한 설계 철학을 바탕으로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다시 만든 원자로. 저는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뒤늦게야 알았습니다. 저를 정말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자료실에서 발견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한 보고서였습니다. 2022년 발표된 것이었는데 원전 운영 국가별 역량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의 원전 운영량 종합 점수는 전체 평가 대상 31개국 중 1위였습니다. 안전성, 인력 역량, 기술 혁신, 모든 항목에서 최상위권이었습니다. 프랑스는 몇 위였는지 저는 차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그 역량을 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UAE의 원전을 지으면서 현지 인력을 직접 훈련시켰습니다. 바라카 원전을 운영하는 엔지니어 중 절반 이상이 에미리트 현지인입니다. 기술을 이전받은 나라가 기술을 이전해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전환이 얼마나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지금도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처음 원전 기술을 이전받은 것이 50년 전 일이었습니다. 브르타뉴 해변에서 저는 어린 시절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아버지와 함께 세계 지도를 보던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반도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작은 나라가 전쟁에서 살아남았단다. 그때 저는 그 나라가 유럽의 불을 켜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살아남은 것으로 끝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살아남은 뒤에 더 단단해지는 나라가 있습니다. 씨앗을 준 자가 열매를 빼앗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씨앗을 받은 자가 우리보다 더 비옥한 땅에 더 깊이 심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허름한 온실에서 화분을 들고 있는 동안 그들은 들판에 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순간이 2024년 7월 프라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패배로서가 아니라 경이로움으로써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은퇴한 프랑스 엔지니어가 자기 조직의 패배를 낱낱이 털어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도 오래 망설였습니다. 1년 가까이 이 이야기를 마음속에만 담아뒀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은 말해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주인공인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나라 사람들은 세상에 알려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2번 방문했습니다. 폐인 분석 작업을 하면서 현지 조사 차원에서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경주, 경주에서 울진까지 원전 단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원전 단지 주변의 마을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공원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원자로 굴뚝이 보이는 곳에서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CEA 본사 복도에 걸린 설계도 액자를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그 액자. 하지만 한국 울진 원전을 방문했을 때 저는 그곳 교육관에서 다른 것을 봤습니다. 원전 건설에 참여했던 1세대 기술자들의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의 남자들, 땀에 젖은 얼굴들, 그들이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눈빛들.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나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970년대 기술도 돈도 없었던 시절, 그들은 외국에서 배워온 기술 하나를 붙들고 밤을 새웠습니다. 더 잘 만들기 위해, 더 빠르게 짓기 위해, 더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그 노력이 50년을 넘어 체코 프라하 회의실까지 닿았습니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그것이 진짜 역사입니다. 화려한 액자에 걸린 설계도가 아니라 작업복 차림에 땀 흘리는 사람들이 만드는 역사.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사실에 계속 마음이 걸렸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 소식이 알려졌을 때 한국 언론의 반응이 어땠는지 찾아봤습니다.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뉴스 기사 댓글들을 읽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이룬 것이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댓글을 읽고 눈물이 났습니다. 직접적으로 왜 그랬는지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프랑스는 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패배에서 배웠습니다. 역사는 길이가 아니라 밀도로 쓰인다는 것을, 자부심은 실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나라는 가장 어두운 시간으로부터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여러분은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프라하 회의실에서 굳어버린 프랑스 엔지니어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초콜릿을 받아먹던 나라가 이제 유럽의 불을 켭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